밤에 듣는 조선 야담. 옛날 옛적 한양 어느 정승의 아들이 시골에 덕망 높은 학자를 찾아 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승의 아들은 이름이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신도령이라 불렀지요. 신도령은 늘 마부가 이끄는 말을 타고 그를 배우러 다녔는데 항상 고을 이방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에게는 개월이라는 아리따운 딸이 있었지요. 신도령이 말을 타고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우연히 담장 너머의 개월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럴 때마다 두 젊은 남녀의 가슴은 이상하게 콩닥거리기만 하였습니다. 개월과 신도령이 서로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신도령은 양반이고 개월은 중인의 신분이니 그 사랑이 어디 가당키나 한 이야기겠습니까? 그저 멀리서 서로에게 눈길을 주며 애만 태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월은 보기보다 당찬 여인이었습니다.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신도령을 내 방으로 들어오게 하고 말 것이야. 그렇게 신도령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보내던 개월은 이렇게 다짐하며 기회를 엿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개월은 신도령이 지나다니는 길목의 나무에 때맞추어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걸어 놓았습니다. 항상 말을 타고 다니는 신도령의 눈높이에 맞게 걸어 쉽게 눈에 띄리라는 생각에서였지요. 그리고 편지를 걸어놓고 담 뒤에 숨어서 살펴보니 과연 신도령이 길을 가다 나뭇가지에 걸린 편지를 발견하고 가던 길을 멈춰 섰습니다. 신도령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편지를 풀어보고는 만면에 흐뭇한 미소를 띠더니 도포자락에 편지를 넣고는 가던 길을 갔지요. 개월은 순간 정말 신도령도 자신에게 마음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은 도령에게 답장이 오지 않을까 잔뜩 기대에 차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한동안 신도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도령이 늘 지나갔던 시간에 개월이 집마당에 나가 서성이다. 저녁이면 편지를 매달아 두었던 나무 근처에서 혹시나 하고 서성였지만 신도령은 자취를 감춘 듯 도무지 그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흐른 어느 날 아침 말발굽 소리가 들려 개월이 방문을 열고 황급히 마당으로 나가 담장을 넘겨다 보니 신도령이 마부와 함께 말을 타고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죠. 오매불망 기다리던 이미 다시 오셨으니 개월은 반가운 마음에 그동안의 그리운 마음을 담아 다시 나뭇가지에 편지를 매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말을 타고 가다 편지를 발견해 그것을 다 읽은 신도령은 손으로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마부에게 말했지요. 여봐라, 이것을 저 물에다 던져버려라. 그것을 두 눈으로 멀뚱히 지켜본 개월은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어째서 저토록 매정하고 도도한 양반이란 말인가. 낙담한 개월은 울며 집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문불출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창피한 일이었지요. 중인의 신분이기는 하나 자신도 지조 있고 순결한 여인으로 온 마음을 다해 신도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편지로 그것도 2번이나 전하였지만 어찌 신도령은 그렇게 차갑게 자신을 대하는지 서운하고 또 애처로워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결국 너무도 낙담한 개월은 그렇게 병이 들어 자리에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개월의 아비이자 관아의 이방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갑자기 드러눕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개월에게 병이 난 까닭을 캐물었지만 개월은 말 못하는 병이 든 것 마냥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개월은 날이 갈수록 점점 기력을 잃어갔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신도령의 이름만 계속 불러댔지요. 그제야 이방은 딸이 상사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거참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이방은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을 살리고자 가진 약을 다 써보았지만 도무지 차도가 없자 신도령의 스승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나으리 소인에게는 애지중지하는 딸이 하나 있사온데 제 딸이 나리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너무도 사모한 나머지 그만 마음의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미천한 아비에게 태어난 제 여식이 어찌 감히 지체 높은 양반가의 자제분을 넘보겠습니까? 하지만 무지렁이 같은 제 딸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거참 딱한 일일세 그려. 신도령의 스승은 그 사연이 하도 딱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이방의 간청을 받아들였지요. 이튿날 아침 신도령이 글 공부를 하러 그 스승을 찾아오자 스승은 신도령을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지요. 내가 부탁을 하나 할 것인데 들어줄 수 있겠느냐? 스승님, 어찌 제자로서 하예와 같은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그 뜻을 따를 것이니 하명만 해주십시오. 그러자 신도령의 스승은 어제 저녁 고을에 이방이 다녀간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한번 만나볼 수 없냐 물었지요. 그러나 신도령은 스승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었지요. 왜 대답이 없느냐? 스승님, 엄연한 사대부가의 자손으로 잠시 천한 여인과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라는 유언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학문을 게을리하고 천한 여인을 마음속에 담았던 그날들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마음을 다잡고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아무리 신분이 다르지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겠느냐? 혹시라도 그 처자가 그리 앓다 죽기라도 하면 어쩔 셈이냐? 스승의 질책에 신도령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음 날 저녁 신도령이 이방의 집을 찾았지요. 그러나 막상 개월의 방 앞에 가서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몇 시간이 지나도록 처마 밑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개월의 아비는 그런 신도령이 답답하기만 하였지만 어디 감히 귀한 양반의 자제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그저 뒤돌아 가슴만 칠 뿐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던 신도령이 밤이 깊어서야 문을 열고 개월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월은 신도령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불을 덮어쓰고 조용히 누워만 있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개월의 머리맡까지 다가간 신도령은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무언가 결심을 한 듯 명주 손수건을 내서 오른손에다 칭칭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개월의 얼굴을 손수건을 묶은 손으로 한번 쓰다듬어주고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버렸지요. 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개월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상것이고 신도령은 양반이니까. 그 손이 천한 네 살에 닿으면 안 된다는 것인가? 내가 이 치욕은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 신도령이 방을 나서자마자 개월은 눈을 부릅뜬 채로 죽고 말았습니다. 개월의 부모는 그렇게 딸을 가슴에 묻고 만 것이지요. 그리고 얼마 뒤부터 신도령이 그를 배우러 갈 때면 항상 말꼬리에 상사뱀이 달라붙어 따라갔지요.
이것을 본 스승이 신도령에게 개월이 죽어 상사 뱀이 되었으니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상사 뱀이 신도령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스승의 눈에만 보였던 것이었지요. 신도령이 스승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상사 뱀이 따라붙으니 보다 못한 스승이 그 뱀에게 물러가라 호통을 쳤지만 그때만 잠시 물러날 뿐 상사 뱀은 신도령의 주의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스승은 대나무로 만든 통에 상사 뱀을 잡아넣으며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상사 뱀이 자꾸 너를 따라다니는 것을 보니 너희 집안을 망치려고 하는 것 같구나. 부디 이것을 잘 간수하여라. 절대로 통의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된다. 잘 간수하며 그 한을 달래고 위로해 주거라. 그래야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야. 신도령이 스승의 말을 듣고 그 대나무 통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대나무 통을 들고 오는 신도령을 보고 그 형이 물었지요. 어디서 그 이상한 대나무 통을 들고 오느냐? 저를 사모하던 여인이 죽어 상사 뱀이 되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대나무 통을 열게 되면 집안에 재앙이 닥칠 것이니 절대로 열지 말라고 스승님께서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두 형님의 얘기를 듣고 있던 막내가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냐며 계속 열어보기를 청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신도령과 동생이 대나무 통을 잡고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그만 뚜껑이 열려버렸죠. 그러자 대나무 통에서 뱀들이 쏟아져 나와 온 집안이 뱀으로 가득 차버렸죠. 결국 신도령과 그 형제들은 뱀에게 물려 죽고 온 집안이 멸족했다 합니다. 여인이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했던가요? 사람의 문제는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도령처럼 주고받는 사람의 마음을 헛된 것으로 여겨 화를 당하는 경우가 세상에는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옛적 조선 명종 때 영의정에 오른 이준경은 늘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로 정사를 돌봐 명재상으로 칭송받았던 인물입니다. 선조 5년 그가 죽기 직전까지 붕당의 폐단을 예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준경이 살아생전에 그 집안의 일을 돌봐주던 청지기 중에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일을 시켜도 언제나 조심성 있게 일을 처리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에 이준경은 평소 그를 무척 아꼈죠. 그런 박 씨에게는 다른 자손은 없고 금지옥엽같이 키운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청지기 박 씨가 하루는 이준경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에게 딸 하나가 있는데 앞으로 대릴 사위를 얻어 말년을 의탁할까 합니다. 그래? 그럼 자네 사윗감은 내가 직접 골라봐 주지. 고맙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그럼 사윗감 얻는 일에는 오로지 대감마님의 분부만 따르겠습니다. 걱정 말고 기다려보게나. 이준경과 청지기 박 씨가 그렇게 찰떡같이 약조를 하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박 씨의 딸은 19살이 되었지요. 하지만 이준경에게서 박 씨의 사윗감에 대해 말 한마디 없으니 박 씨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준경이 대궐에서 돌아오자마자 황급히 박 씨를 부르질 않겠습니까? 내 오늘 아침 드디어 자네 사윗감을 찾았으니 어서 불러와야겠네. 네? 어디서 말씀이십니까? 기다려보게. 꺽쇠야, 어디 있느냐? 네,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꺽쇠는 지금 육조거리 한성부로 가보거라. 그 앞에 총각 하나가 빈 가마니를 덮고 앉아 있을 것이다. 그를 반드시 데리고 오너라. 집안의 하인 꺽쇠는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한 자였습니다. 꺽쇠는 영의정 이준경의 분부에 따라 저작거리로 나가서 빈가마니를 덮고 있는 사람을 찾았지요. 저 사람인가 보군. 이보시오. 영의정 이준경 대감의 분부이니 함께 좀 가야겠어. 뭐요? 지체 높은 정승 대감이 무슨 일로 나 같은 거린을 부른단 말이오? 필시 사람을 잘못 보았거나 나를 놀리려 드는 것 같으니 그만 가보시오. 꺽쇠는 총각이 쉬이 따르지 않으니 종국에는 위협하고 공갈도 했지만 총각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꺽쇠가 마지못해 돌아와 사정을 보고하니 이준경 대감이 말했지요. 내 틀림없이 그럴 줄 알았지. 꺽쇠야, 사람을 몇 명 더 데리고 가서 보쌈을 해서라도 데리고 오너라.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꺽쇠가 집안에 힘께나 쓰는 노복 며칠 더 데리고 다시 저작거리로 나가 총각을 강제로 끌어오니 사람 살리오. 이놈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 멋들하고 있어. 좀 도와주시오. 총각은 끌려가면서 끝까지 저항했지만 그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영의정 이준경 집안의 노복임을 알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총각이 이준경 대감의 집들 앞에 내동댕이 쳐졌는데 그를 본 이준경이 대뜸 묻지 않겠습니까? 너는 아내를 얻고 싶지 않은가? 아니, 지체 높은 어르신께서 사람을 이리 끌고 온 연유가 그것입니까? 네, 이리 너를 끌고 오지 않으면 넌 필시 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 어쩔 수 없었다. 소인은 아내를 얻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꼭 좀 부탁하마. 하늘 아래 지존을 제외하고는 올려다 볼 사람이 없는 영의정 대감이 비렁뱅이 같은 총각에게 부탁하다니 집안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를 사위로 맞아야 하는 청지기 박씨는 의아스럽기만 했지요. 더군다나 대감의 뜻을 단칼에 거절하는 비렁뱅이 총각의 모습은 더욱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준경 대감과 비렁뱅이 총각의 말이 오가고 결국 총각은 마지못해 그 혼인을 수락했지요. 그런데 청지기 박씨가 옆에서 총각을 위아래로 살펴볼수록 남노하고 맥빠진 일개 거지에 지나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 해괴함을 억누를 수 없었지만 대감의 분부라 어쩔 수 없었죠. 잠시 후 집안의 하인들이 총각을 행랑으로 데려가 몸을 씻게 하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준경 대감이 박씨를 불러다 말했지요. 나를 따로 잡지 말고 바로 내일 혼례를 올리세. 만약 며칠이라도 늦으면 이 사람을 잃을 것이네. 네, 그리하겠습니다. 박씨는 속으로는 비렁뱅이 총각을 사위로 맡기가 내키지 않았지만 대감을 전적으로 믿어 그 말에 따랐습니다. 다음 날 혼례식은 아주 신속하게 치러졌지요. 비렁뱅이를 사위로 맞이하는 박씨를 보고 온 집안 사람이 입을 가린 채 비웃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다 총각은 혼례를 올린 이후부터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지요.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잠만 자니 사람들은 그를 보고 게을러서 아무 쓸모도 없는 놈이라고 욕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지요. 하루는 사위가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하고 망건을 쓰며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앉아 있으니 온 집안 사람이 모두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자네, 오늘은 무슨 일로 빗질하고 세수까지 했는가? 오늘 대감께서 반드시 오셔서 나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 소리에 집안 사람들이 모두 비웃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조금 뒤 정말로 대감이 다급히 집안으로 들어와서 청지기 박씨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사위는 어디 있는가? 방 안에 있습니다. 이복의 사위, 얼른 나오게. 대감마님이 자네 찾아오셨네. 아닐세. 내 방으로 들어감세. 이준경 대감이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사위의 손을 잡고 말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찌 해야겠는가? 구근이 천운이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래도 난 자네만 믿겠네. 자네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도 구해주게. 보아하니 일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이준경 대감과 사위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대감은 즉시 떠나갔지요. 이로부터 집안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대감이 박 씨의 사위를 그와 같이 존귀하게 대우하니 사위는 틀림없이 비범한 사람일 것이라 짐작했지요. 선조 5년 어느 날 저녁 청지기 박 씨가 이준경 대감 댁에서 돌아와 막 문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사위가 급히 부르지 않겠습니까? 장인어른, 옷 벗지 마시고 그대로 대감댁으로 가셔서 대감님 임종을 지키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내가 방금 이불과 베개를 깔아드리고 왔는데 오늘 대감께서는 평소와 같이 저녁 진지를 드신 후에 손님과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어디 편찮은 곳도 없으셨네. 여러 말씀 마시고 빨리 가보십시오. 빨리요. 조금이라도 지체하시면 미치지 못하십니다. 박 씨는 의심스럽기도 하고 괴이하기도 했지만 즉시 돌아가서 대감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방 안에는 대감의 식구들이 흐느껴 울며 그 옆을 지키고 있었고 대감의 낯빛은 아까와는 달리 창백하기만 하였지요. 박 씨가 들어오는 것을 본 대감은 눈을 뜨고 바라보며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갔다가 어떻게 알고 다시 왔는가? 소인의 사위가 말해줘. 믿기지 않았지만 그냥 와보았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대감님의 병환이 잠깐 사이에 이렇게 위급해지셨는지요? 대감이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자네 사위는 예인이다. 그가 말하면 모두 따르고 어기지 말거라. 이준경 대감은 그렇게 간신히 말하고 세상을 하직했지요. 그날부터 박 씨는 사위가 세속 밖에서 재주와 덕행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게 되어 전보다 더 존경하고 믿었습니다. 어느덧 이준경 대감이 죽은 지 10여 년이 지났지요. 사위가 갑자기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가에 들어오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장인께서 수천금만 마련해 주신다면 장사를 해보겠습니다. 박 씨는 사위의 말대로 수천금을 얻어주었는데 사위는 그걸 갖고 떠난 지 반년이 지나 빈손으로 돌아와서는 말했지요.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차에 낭패를 보았습니다. 다시 5, 6천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장사를 잘해보겠습니다. 박 씨는 어렵게 또 돈을 마련해서 사위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사위가 또 빈손으로 와서는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또 낭패를 보았습니다. 장인어른 뵐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 장인어른 집과 논밭과 세간을 모두 팔아 제게 주신다면 마땅히 장사를 크게 일으켜 전날의 손실을 보충하겠습니다. 박 씨는 몹시 허황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대감이 임종할 때 한 부탁도 있고 해서 집안 사람들이 모두 만류하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데도 돌아보지 않고 한결같이 사위의 말에 따라 가산과 시골 논밭을 모두 팔아서 주고 자신은 남의 집을 빌려 살았지요.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사위가 또 빈손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낭패를 당해 장인어른께서 주신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부디 대감님 댁 서방님을 만나도록 해주십시오. 돈을 얻어 다시 장사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박 씨가 사위를 데리고 대감 댁으로 가서 서방님을 만나 5, 6천냥을 청했지요. 이준경 대감의 아들은 청지기 박 씨의 사위가 하는 말을 듣고 당장 허락하고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이번에도 전과 같이 빈손으로 돌아와서 대감댁 집과 시골 논밭까지 모두 팔아 돈을 빌려달라 했지요. 이준경 대감의 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하며 어려워하는 표정도 짓지 않고 군말 없이 허락하고는 가진 재산 모두를 팔아 돈을 주었습니다. 그 뒤
몇 년 만에 사위가 돌아왔지요. 그가 처음 돈을 가져간 이후로 흐른 시간을 헤아려 보니 거의 7, 8년이 지났습니다. 사위가 하루는 박 씨와 이준경 대감의 아들을 만나 말했지요. 양가 재산을 모두 제 손으로 탕진했습니다. 오늘 더 이상 아랠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양가 식구 모두 저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 생계를 도모하는 게 어떠신지요? 사위의 말에 두 사람은 잠시 서로의 눈치를 살피더니 모두 그의 말을 따르겠다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을 택해 양가 식구들이 일제히 길을 떠났지요. 소와 말을 준비해 짐을 싣기도 하고 사람이 타기도 하며 동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 날 길을 가 어느 산골짜기에 이르렀는데 바위가 험하고 수목이 울창해 길이 끊어지고 산이 막아섰지요. 천길이나 깎아 세운 듯한 높은 봉우리가 앞을 막았으니 발을 디디고 올라갈 틈도 없었습니다. 일행이 여기에 이르자 타고 왔던 소와 말을 풀어서 보내주고는 양가 식구들이 골짜기에 그대로 주저앉아 서로 바라보고 눈물만 흘릴 따름이었죠. 그런데 조금 뒤 석벽 위에서 비단으로 된 새끼줄 수백 가닥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자, 모두들 비단줄을 단단히 잡고서 석벽 위로 오르시오. 사위의 말에 양가 식구가 아슬아슬한 석벽을 비단줄에 의지해 오르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평평한 들판과 긴 강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한쪽에는 기와집 수십 채와 초가집 100여 칸이 있는데 닭과 개의 소리가 들려오니 조그만 군읍 하나를 이룰 정도였지요. 일행은 기와집 2군데에 각기 나누어 거처를 정했는데 집안에는 쌀을 비롯한 곡식과 배와 비단, 솥과 그릇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모두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식구들은 사위가 전에 가져갔던 돈은 전부 다 이 농장을 만드는 데 썼음을 알게 되었지요. 두 집안이 봄에 경작하고 가을에 거두며 남자는 김을 메고 여자는 배를 짰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깥 세상 소식은 듣지 않고 산속에서 사는 재미에 빠져 살았지요. 하지만 이준경의 아들 둘은 재상가의 자제인데 하루아침에 후미진 시골로 내려와 문을 나가도 갈 곳이 없어졌으니 언제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울적하고 근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루는 사위가 그들을 이끌고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서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서방님, 저기 개미 같은 것이 보입니까? 저게 모두 왜구입니다. 지금 바깥 세상에는 한창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올해 4월에 왜구가 우리나라를 크게 침략해서 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왜구가 한양까지 침범하여 지금 임금께서는 의주에 어가를 머무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겨를에 대개 한양에 있었더라면 식구들의 목숨이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소인은 본래 세상에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한번 나갔다가 마침 대감을 만났죠. 대감께서 친히 혼인을 주선하시니 소인이 달아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혼인을 하게 되었고 대감님께서 또 누추한 곳까지 몸소 오셔서 국운을 걱정하며 가족을 부탁하셨지요. 그리하여 소인은 몇 년 전부터 여러 해 동안 이곳에 무릉도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준경의 아들들은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훤히 깨닫는 것이 있었죠. 아버지께서는 필시 앞날을 내다보는 신안을 지니셨구나.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8, 9년이 지나 사위가 이준경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영원히 여기서 살고자 하십니까? 바라건대 이곳에서 살며 평안하게 세월을 보내려 한다네. 아니 됩니다. 서방님이 이곳에 영원히 사신다면 자손들이 어김없이 평범하고 속된 백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감님이 조정해서 세우신 사업들이 영원히 사라져버릴 테니 비통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왜구도 모두 물러갔고 나라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박 씨가 말했지요. 사위,
나는 다른 자녀가 없고 다만 자네 부부가 유일한 19일세 그리고 나는 늙었으니 여기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네. 그러면 그리하시지요. 사위는 얼마 뒤 이준경의 식구들을 거느리고 곧바로 산을 나가 충주읍내 남산 아래에 이르러서는 말했습니다. 이 땅이 터가 좋습니다. 후세에 반드시 곡식이 쌓일 것이고 자손들도 번성할 겁니다. 계속해서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누릴 것이니 영원히 이곳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박 씨의 사위는 떠났는데 그들이 살았던 마을이 어디고 그 후의 행적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에 유씨성을 가진 선비가 살았습니다. 유생은 나이 20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한양에서 열리는 대과시험을 치르러 상경했지만 그만 낙방하고 고향으로 향했지요. 3년을 온 힘을 다해 글 공부에 매진했는데 이리 허망할 수가. 유생이 고향으로 향하는 발길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힘겹게 자신을 뒷바라지 해주시던 부모님 뵐 생각을 하니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만 들었지요. 그렇게 터벅터벅 고향으로 향하는데 송파나루에 이르러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유생은 다급히 길가의 어느 집 대문 밑으로 가 비를 피했지요. 그런데 갈수록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날도 저물어가니 참으로 근심스러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대문이 열리더니 어린 여인이 안에서 나와 말했지요. 어디서 오신 나그네이신지요? 한양에 볼일이 있어 왔다가 고향으로 가는 길에 비를 만났소. 조금 있으면 날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잠시 들어오셔서 쉬었다 가시지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소? 주인 어르신은 장사하러 나가신 지 몇 년이나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바깥 나그네가 어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오? 주인마님께서 이미 들어오시란 말씀이 있었으니 이상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유생은 얼떨떨한 기분이었지만 내리는 빗줄기를 보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여인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막상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리따운 여인이 마루에 앉아 유생을 맞이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나이는 26살 돼 보였는데 그 미모가 어찌나 빼어난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정도였지요. 유생이 여인을 그저 멍하니 보고 있으니 여인이 웃으며 유생에게 방 안으로 들어오라면서 말했습니다. 나그네께서 비를 피하시느라 오래 서 계시는 게 편치 않아 감히 이렇게 청했습니다. 서로 초면인데 이렇게 관대한 대접을 해주시니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요. 잠시 후 저녁 밥상이 나왔는데 그 밥을 다 먹고는 촛불을 밝히고 마주보며 담소를 나누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여인이 유생을 바라보는 눈빛은 정념이 가득하고 애타게 원하는 듯하였습니다. 유생도 아름다운 여인의 애처로운 눈빛에 홀린 듯 점점 어깨를 가까이 하고 무릎을 마주했지요. 마침내 방안을 어리대던 촛불은 꺼지고 유생과 여인은 밤새도록 운우지정을 즐겼습니다. 유생은 다음 날도 그 집에 머물렀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머문 시간이 열흘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남자 주인은 장사를 떠나면서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자기 집을 잘 살펴달라고 부탁해 두었지요. 그래 가끔 찾아와서 여인의 안부를 물어주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나그네가 오래 머무니 자연 의심을 하게 되었고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문도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친구는 기미를 눈치채고 상인인 친구에게 서둘러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했지요. 그렇게 기별을 들은 상인은 칼을 차고 밤길을 무릅쓰고 말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송파나루에 이르렀을 때는 밤이 깊어 어느덧 삼경이었지요. 상인은 곧바로 집으로 가서 대문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창틈으로 엿보니 아내가 한사내와 촛불을 밝히고 마주 앉아 태연히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분노한 상인은 칼을 뽑아 들고 방문을 걷어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시에 남편이 나타나니 여인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유생은 겁이 나 얼떨떨해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지요. 너는 뭐 하는 놈인데 감히 남의 집에 들어와 남의 아내와 마주 앉아 있느냐? 상인이 서슬퍼런 칼을 들이대며 묻자 유생이 한참 동안 정신을 수습하고는 그간의 사연을 대략 이야기했습니다. 옆에서 상인의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러자 상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놈과 죽을 죄를 지었으니 당장 죽어야 마땅하다. 하나, 내가 먼 길을 와서 목이 무척 마르다. 얼른 술과 고기를 사오너라. 상인이 주머니를 뒤져 돈을 꺼내주니 아내는 꼼짝 못하고 돈을 받아나가서 술과 고기를 사왔습니다. 상인이 아내에게 술을 따르게 하여 마시고는 술 한 잔을 유생에게 주며 말했지요. 너도 장차 죽을 목숨이니 일단 이 술부터 마셔두어라. 그러고는 손에 든 칼로 고기를 썰어 씹다. 칼 끝에다 고기 조각을 꽂아서 유생에게 주었습니다. 유생은 술을 받아 마시고 고기도 먹었지요. 그렇게 술잔이 3번 돌자 상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마땅히 이 칼로 너를 찔러 죽여야 하지만 불쌍히 여겨 목숨만은 특별히 살려주겠다. 그러니 주위에 얼씬거리지 말고 당장 떠나거라. 유생은 백배사례를 하고 나서 머리를 감싸고 쥐새끼 숨듯 도망쳐 곧바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인이 아내에게 물었죠. 내 죄를 알겠느냐? 아내는 엎드려 눈물을 쏟으며 온갖 방법으로 살려달라 애걸했습니다. 마땅히 너를 죽여서 그 죄를 바로잡는 게 맞지만 내 목숨이 불쌍하여 살려는 줄 것이다.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너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 상인의 아내가 머리를 바닥에 두드리며 고마워했지요. 그리고서 상인은 아내에게 불을 끄고 편히 쉬라하고는 즉시 친구의 집으로 가서 태연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자신에게 사람을 보낸 까닭을 물었습니다. 자네 집에 외부인이 들락거리는 낌새가 있어. 알렸지? 그 사람이 아직 있는 것 같은가? 분명 못 떠났을 것이네. 상인은 친구와 함께 곧바로 자기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상인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상인은 친구와 함께 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으로 가 방문을 살며시 열었지요. 그런데 막상 방 안에는 아내만이 곤히 잠들어 있을 뿐 사내라고는 보이지 않았고 집안을 두루 살펴봐도 적막하여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인의 친구는 소문을 잘못 듣고 경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해 무안했지요. 이런, 내가 미안하네. 그저 소문만 믿고 자네 아내를 의심했으니 자네 얼굴을 볼 낯이 없네 그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소문이란 다 그런 것이니 자네야 나와 친하니 소문을 전해준 것뿐 아니겠나? 잘못이 있으면 다스리고 없으면 그대로 두면 그만이니 걱정하지 말게나. 젊은 여인이 홀로 자니 염려가 생기지 않을 때가 없을 테지. 앞으로도 잘못 들을까 걱정하지 말고 전처럼 잘 살펴주게. 그게 내 소망이라네. 친구는 그 말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 줄로만 알고 감동했으며 도리어 고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상인은 친구를 배웅하고
날이 밝아오자 다시 집을 나서며 아내에게는 신신당부하여 은혜와 위엄을 함께 보여주었지요. 그러니 아내도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한편 유생은 3년 후 대과시험에서 장원을 차지해 황해도 한 고을의 원이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은 고을 사람 하나가 달려와서 자기 아버지가 개성상인 암호와 다투다가 맞아 죽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사또가 상인의 이름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난날 자기 목숨을 살려준 바로 그 사람 같았지요. 고발을 한 사람의 집과 관아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여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맞아 죽었으니 검시를 해야 하는데 사또는 움직일 생각은 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지요. 내가 두통으로 정신이 어지러지라요. 못 가겠구나. 그리고 날도 어두워졌으니 내일 아침에 가보자. 그러고는 그날 밤 비밀리에 아끼는 신복을 불러 명했지요. 지금 즉시 촌에 가서 비밀리에 살인 사건의 전말을 파악해보고 오너라. 네, 사또! 사또의 신복은 명을 받은 즉시 살인 사건이 일어난 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신속히 사또에게 알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개성의 상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을 떼어먹으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를 대다 시비가 붙었는데 오히려 매를 더 맞은 것은 상인이라 하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처음에는 멀쩡히 집에 돌아왔다 하니 과연 매를 맞아 죽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옵니다. 그렇구나. 칠보가 네, 사또. 내가 나를 위해 정말 어려운 일이라도 능히 힘써 주선할 수 있겠느냐? 사또께서 소인을 집안 사람처럼 보살펴 주신 은덕이 끝이 없는데 어찌 물불을 가리겠습니까? 그럼 오늘 밤 다시 몰래 들어가 그 시신을 꺼내 돌에 묶어 마을 뒤 방독못에 던져 넣을 수 있겠느냐? 마땅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내에 큰 개 한 마리를 죽여 짊어지고 가서 시체를 엎어둔 상 위에 대신 올려놓고 이불을 덮어 시체 모양으로 만들어 두어라. 날이 밝기 전에 돌아와 보고하되 이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사또의 신복이 명을 받고 물러났고 사또는 오늘도 병을 핑계 삼아 촌마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 새벽 무렵 사또의 신복이 돌아와서 지시대로 처리했다고 보고했지요. 사또는 그를 물러나 있게 하고 이른 새벽 말을 바삐 달리게 해 촌마을에 이르렀지요. 그리고는 고소한 사람을 불러 사건의 정황을 묻고 형리를 시켜 시신을 검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형리가 시신이 있다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사또, 정말 괴상한 일도 다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더냐? 시체는 어디 갔는지 없고 죽은 개 한 마리만 이불에 덮여 있습니다. 그 말에 사또가 크게 놀라는 체하며 말했지요. 그럴 리가 있느냐? 내 직접 확인해야겠다. 사또가 몸소 들어가 살펴보니 시신은 없고 개의 사체만 있을 뿐이니 고소인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 아비 시신은 어디다 숨겨두고 죽은 개를 두었단 말이냐? 이게 웬 해괴망측한 일이냐? 고소인은 두 눈이 동그래지고 심신이 뒤죽박죽되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제 아버지의 시신을 방에 모셨습니다만 관가의 검시가 끝나지 않아 이불만 덮어드린 채 지키지는 않고 외청에서 밤을 지냈습지요. 병계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까닭을 모르겠나이다. 내가 내 아비를 다른 곳에다 숨겨두고 맞아 죽었다고 무고하고 옥사를 일으켜 내가 진 빚을 면하려 한 것 아니더냐? 고소인은 당황해하며 억울하다고만 하였지요. 내가 억울하다 하지만 시체가 없으니 어떻게 검시를 하여 옥사를 이루겠는가? 시체를 찾아오면 검시를 하리라. 그렇게 고소인은 아버지의 시신을 찾지 못해 다시는 관가에 고발할 수 없었고 개성상인은 운 좋게 죽음을 모면하고 옥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자신이 감옥에서 나온 이유를 알 수 없어 속으로는 의아해할 따름이었죠. 그리고 사또도 상인을 부르지 않았으니 서로의 소식은 전처럼 막혀서 통하지 못했지요.
10년 후 유생은 승진하여 평안감사로 부임하게 되었고 상인은 거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루는 평안감사가 사람을 보내 상인을 몰래 불러와 평생의 일을 털어놓았죠. 상인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다가 암호의 자기가 사람 목숨을 구해준 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아보고 놀랐습니다. 또 시체를 감추어 죽음을 모면하게 한 일을 이야기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크게 감사해하며 눈물을 흘렸죠. 서인이 일찍이 대인의 목숨을 살렸지만 그 뒤 대인이 다시 서인의 명을 구해주셨으니 이 은혜, 이 은덕은 이 몸이 가루가 될지언정 잊기 어렵겠나이다. 이로부터 둘은 서신을 주고받으며 늙을 때까지 소식을 끊지 않았다 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의 어느 고을에 신생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이 비록 양반 집안이긴 했지만 집안의 명망도 높지 않았고 형편도 그리 좋지 않았지요. 그는 글 공부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활쏘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농사일에 힘을 쏟는 편도 아니었죠. 그저 아내가 품을 팔아본 돈으로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하루는 힘들게 품을 팔다 다 저녁에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마루에 앉아 살인문만 쳐다보고 앉아있던 신생이 아내에게 투정하듯 말했지요. 아니, 왜 이리 늦은 것이오? 아내가 신생을 보니 틀림없이 배가 고파 자신에게 성을 내는 게 분명했지요. 아내는 그런 신생이 얄밉게만 느껴졌는지 마당에 뒹구는 애꿎은 빗자루만 걷어차며 궁시렁댔습니다. 한양 땅에 출입하는 선비가 절반은 착실히 공부하여 벗을 자리를 얻고 그렇지 않으면 권세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자리 한다는데 참 글귀가 어두우니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 얻는 것은 논할 바 아니라 하더라도 20년이 넘게 한양 땅을 오고 갔으면 절친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거늘 한 번도 찾아와주는 사람조차 없으니 그렇다고 돈이 없으니 주색에 빠지거나 잡기를 한 것도 아닐 텐데. 부인, 지금 뭐라 했는가? 왜 성을 내시오? 밥이나 할라니 기다리시오. 아무리 남존여비고 삼강오륜이 어쩌고 해도 남편 노릇을 해야지. 아내의 투정은 신생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 같았습니다. 신생은 화가 났지만 뭐라 대꾸할 말이 없으니 결국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말이 좀 심하구려. 내가 풍병에 걸린 사람도 아닌데 기나긴 세월 한양을 오가며 헛된 세월만 보냈겠소? 내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양에 권양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소시적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라 얼마나 나를 살뜰히 챙기는지 아시오? 평소 내 형편을 잘 알고 그 친구가 평안감사가 되면 한몫 챙겨주겠다고 약조까지 했소. 게다가 재작년에 대과에서 장원을 차지해 지금은 홍문관에 옹교로 있지 않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그 친구가 평안감사가 될 날이 머지않았으니. 신생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환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날부터 매달 초하루와 보름마다 시루떡을 차려놓고 홍문관은교 권양수가 꼭 평안감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라며 정성껏 하늘에 기도를 드렸죠. 권은교가 올해는 승진하셨어? 거참! 아직 멀었으니 가만히 좀 계시오. 아내는 멈추지 않고 기도를 이어갔고 신생은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저러다 진짜 권양수가 평안감사가 되기라도 하면 어쩌지? 아내는 새해가 되면 매번 신생에게 물었습니다. 그 권양수라는 분은 풍계가 좀 오르셨어요? 평안감사 자리가 그리 쉬운 것이오? 아직 조금 있어야 될 것이니 가만히 좀 계시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신생이 집을 비운 틈에 이웃에 사는 친척이 놀러와 말했습니다.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이요? 그렇게 지극정성을 들이더니 아직도 못 들었어? 이번에 권양수가 평안감사로 부임한다 그러던데 자네 서방이랑 친한 친구라 하지 않았어?
네? 정말이요? 그래. 내 틀림없이 들었다니까. 때마침 신생이 살인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니 아내는 맨발로 달려나가 전했지요. 드디어 평안감사가 되셨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 친구 권양수가 평안감사가 됐다지 않습니까? 뭐요? 소식 모르셨어요? 내일 출발하셔요. 어디로 말이요? 서둘러 권양수를 만나봐야 할 것 아닙니까? 권양수가 평안감사가 됐다는 말에 적잖이 당황한 신생이 이리저리 눈동자를 굴려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양수 그 친구가 도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빚쟁이 마냥 찾아가란 말이오. 조금 기다려보시게. 머지않아 양수에게 연통이 올 터이니? 신생은 그날부터 걱정이 밀려와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아내는 남편의 말대로 평안감사에게 연통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온다던 평안감사의 연통은 강감무소식이니 답답한 아내가 신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연통이 없지요? 아무리 평안감사 자리가 한가한 자리라 해도 도임한 지 얼마 안 되어 바쁠 것이오. 재촉하지 말고 가만 기다려보. 그렇게 석 달이 또 흘렀습니다.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찾아뵙고 축하의 말이라도 전하고 오시지요? 타고 갈 말이 없잖소? 다음 날 신생이 방 안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신생이 방문을 열어보니 마당에 말 한 마리가 서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세내어 왔으니 어서 행차하시지요. 네. 몸이 아파서 그러. 다음에 가리다. 그러면 사람을 보내요. 누가 나를 위해 천리길을 가주겠소? 이웃마을 덕길이에게 말해두었어요. 노자도 다 준비해 두었고요. 신생은 가슴이 철렁하였습니다. 편지 쓸 종이가 없소? 그러자 아내가 큰 종이 한 장을 내밀었지요. 신생이 온갖 핑계를 대고 백방으로 회피하려 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신생은 밤사이 골똘히 생각한 끝에 편지를 썼습니다. 하파, 소생은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시골의 한 유생입니다. 평소 마음가짐이 산만하여 젊은 시절 학문을 잘하지 못하고 가산을 경영하는데도 소홀히 하였습니다. 더욱이 할 일 없이 한양 땅을 출입하면서 논일며 남은 술잔과 식은 밥조차 꺼리지 않았습니다. 한 해, 두 해 그럭저럭 살아왔으니 처자식이 밥을 굶어도 소닥보듯 보아넘기고 약간 있는 농토도 황폐해지게 내버려뒀지요.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도 친척들도 저와 멀어져 갔습니다. 평생을 아내의 현명함에 의지하여 제사를 받들고 자녀를 길러왔습니다. 제 집에 소위 가장이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그 세월이 어느덧 30년입니다. 하루는 집사람이 소생을 꾸짖었습니다. 소생이 여러 해 동안 한양으로 가서 논 잃었는데도 높은 사람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비록 속 없는 아녀자가 한 말이었지만 사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파께서는 유생 시절부터 지체와 문벌, 가문의 명망으로 보아 반드시 크게 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파의 성함을 끌어와 말을 꾸며서 철을 위로했지요. 권양수는 실로 나와 절친한 사이인데 평안감사가 되면 집과 전답을 마련해 주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지. 이렇게 철을 속인 것이 7년 전의 일입니다. 정말 일시의 미봉책에서 나온 말인데 제 처는 진담인 줄 알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시루떡과 밥을 올려 축원하고 목욕 재개하고 기도를 올린 것은 모두 하파께서 평안감사가 되게 해주십사 빌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기도를 올리면서 아내는 제게 해마다 하파의 안부를 물었지요. 소생이 비록 하파의 얼굴도 한번 못 뵈었지만 아내에게 이미 해놓은 말이 탄로날까 두려워 작년에는 어떤 벼슬을 하시고 올해는 품계가 어디까지 올랐다고 일일이 대답하여 하파와 제가 정말로 친밀한 듯 거짓말을 해댔지요.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친척을 통해 하파가 평안감사가 되셨다는 소문을 듣고 소생으로 하여금 가서 걸퇴를 해오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소생의 번뇌가 어떠했겠습니까? 말이 없어 못 간다 하니 말을 구해와 대기시켰고 몸에 병이 났다 하니
사람을 써서 보내자 했습니다. 심지어 편지 쓸 종이가 없다니 큰 종이를 구해주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니 제 고민과 답답함이 배가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려 하기도 했지만 7년을 정성을 다해 기도한 아내가 실망할 모습을 생각하니 그럴 용기도 나질 않습니다. 또 편지를 쓰자니 대감과 저는 평소 모르는 사이라 이 역시 어떠했겠습니까? 소생은 지금 번뇌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부득이 전말을 드러내옵니다. 그러니 아파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널리 헤아리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나이다. 신생이 이렇게 편지를 다 써서 봉투에 넣고 굳게 봉하여 아내에게 주니 아내는 즉시 이웃마을 덕기를 불러서 노자를 계산하여 주며 신신당부했지요. 자네 이거 중요한 편지니까 목숨처럼 여겨 평안감사에게 전해드려야 하네. 알겠는가? 여보가 있겠습니까? 어서 출발하시게. 덕길이 천리길을 걸어 가까스로 평양에 도착하니 운 좋게도 관아의 문이 열려 있어 가명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보게, 자네 누군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야. 네, 감사 어른께 전할 편지가 있어 찾아왔었죠. 편지? 가명의 관원 하나가 덕길을 막아서며 누가 보낸 편지이냐 묻자 덕길은 신생의 이름 석자를 말해 주었습니다. 감사 어르신께 그런 이름을 들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이십니까? 감사 어른과는 막역한 사이를 하셨습니다. 그래, 이때 우연히 평안감사 권양수가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있다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내 감사날이. 이자가 감사날이께 전할 편지를 한 통 들고 왔는데 편지를 보낸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라. 그래? 이리 가져와 보거라. 네. 감사는 편지 봉투를 열어보고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사실 평안감사가 홍문관 시절부터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꿈속에서 어느 집으로 갔는데 그때마다 양반집 같은 데서 부인이 정결하게 목욕하고 맑은 물로 시루떡을 쪄서 두 손 모아 하늘을 향해 축원하는 것을 보았지요. 권양수 은교가 꼭 평안감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평안감사는 꿈을 꿀 때마다 이상하게 여겼지만 도무지 그 까닭을 알지 못했는데 지금 신생의 편지를 보니 그 까닭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감사는 편지를 보낸 신생이 불쌍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내의 정성에 감동하였지요. 그래 편지를 갖고 온 덕기를 불러 신생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자제들은 장성했는지 낱낱이 묻고 상세히 알아보아 자신이 신생과 진짜 중마고우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니 덕길도 신생을 달리 보게 되었지요. 감사는 덕길을 좋은 숙소에 머물게 하고 진수성찬을 대접하게 했습니다. 이틀 후에 감사가 덕길에게 말했지요. 너의 댁생원님은 내 중마고이기에 마땅히 재물을 보내려 한다. 그러나 내가 짊어지고 가기에는 무거워 가명을 통해 보내겠다. 너희 생원님은 약과를 무척 좋아하기에 지금 한 괴를 보내니 내가 먼저 보아라. 덕길이 뚜껑을 열어보니 과연 정성스럽게 담긴 약과가 가득 있었죠. 그리고 관원들이 뚜껑을 다시 덮어 기름 종이로 싸고 가는 줄로 묶어봉하고 관인을 찍었습니다. 또 덕길에게 부모가 있는지 물어보고서는 약과 25개를 따로 싸주며 부모에게 가져다 주라 하니 덕길은 황송하여 절을 올렸지요. 노자를 넉넉히 챙겨주고 편지도 주면서 서둘러 돌아가게 하니 덕길은 기분 좋게 출발하였습니다. 한편 신생의 집에서는 덕길이 돌아올 때가 점점 가까워지자 부인의 기대는 더욱 간절해졌지요. 하지만 신생은 허무맹랑한 일을 버려두었으니 걱정이 되어 밤잠을 못 이루다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리 죽든 저리 죽든 날 받아둔 신세구나. 여보, 여보. 어? 덕길이 와요. 덕길이 오고 있어요. 덕길이 신생의 집 살인문 밖에 도달하니
신생의 아내는 마루 앞에 나가섰습니다. 신생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감히 방문을 열지 못하고 문틈으로 몰래 내다보았지요. 그런데 덕길이 들어오는데 등에 뭔가를 한 짐 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생이 의아하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덕길이 아내에게 편지와 상자를 건네주었지요. 아내가 그것을 받아 곧장 신생에게 가져다 주며 읽어보라 하자 신생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멀리서 자네의 편지를 받고 얼굴을 대하듯 읽었네. 더욱이 자네의 동정을 알 수 있었고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니 즐거웠네. 내 이곳에 도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이 바쁘니 그 번거로운 수고를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곳이 자네와 천리길이니 여기까지 왕림하기는 어렵겠지. 하지만 뒷날 한양 집에 왕님하는 나를 기다려. 긴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걸세. 평소 자네가 좋아하던 약과 한 괴를 함께 보내네. 편지를 다 읽은 신생은 갑자기 병이 다 나은 듯 팔팔하게 생기가 돌아서는 사대부의 기상을 보여주려 하였죠. 그리고 벌떡 일어나 창을 열고 덕길에게 말했습니다. 천리 먼 길 다녀오느라 노고가 많았다. 아닙니다. 평안감사께서 어찌나 잘 대접해 주시는지 무슨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감사나리께서 소인의 어머니를 위한 약과까지 챙겨주시니 이 모든 게 생원님의 은덕이옵니다. 덕길은 그렇게 평양가명에서 자신이 신생 덕에 대접받은 일을 한바탕 늘어놓았지요. 그것을 듣고 있는 신생 아내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신생이 괴를 열고 약과를 꺼내 한 입 먹어보니 평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를 쳐다보며 그 놀라운 맛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괴 속의 약과를 꺼내다 보니 약과는 불과 2겹이었고 그 밑에 또 다른 상자가 있었지요. 신생이 가만 그것을 풀어보니 그 안에 품질 좋은 천은이 한 마리나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생 부부가 크게 놀라고 기뻐 몸이 새길이나 뛰어오르는 것도 몰랐습니다. 부부는 그 은을 팔아 땅을 샀으며 마침내 갑부가 되었다 합니다. 내 자꾸 꿈에 어떤 여인이 나타나 날 위해 기도를 하는 게 보이니 그 연유를 모르겠네. 허허? 꿈에 누군가 자네를 위해 기도를 해주니 반드시 영전할 꿈일세. 부럽구만. 참으로 기이한 일일세.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깨가 쏟아지게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오자 남편이 군인이 되어 전쟁터로 나가버렸으니 아내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었지요. 그러던 이듬해 남편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내는 글을 읽을 줄 몰라 편지를 들고 동네 어귀에 나가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혹시나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남편의 편지를 읽어달라 부탁을 하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마침 어떤 선비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용기를 내서 선비를 멈춰 세우고 부탁했지요. 나리,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다급해 보이는 여인의 말에 선비가 말에서 내리며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부탁인지요? 그러자 여인이 선비에게 편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가 글을 읽을 줄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편지 좀 읽어주시겠어요? 왠지 딱해 보이는 여인의 부탁에 선비는 편지를 받아들고 잠자코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아든 선비가 갑자기 흑하고 울음을 터뜨리더니 나중에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정말 구슬프게 울었지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여인은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여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펑펑 쏟아졌고 이내 큰 소리로 목 놓아 울었지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사내가 지나가다가 쭈뼛거리며
다가와 여인과 선비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다 편지를 내려다보더니 곧이어 그 산에도 벼랑간 엉엉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여인은 자기 남편이 죽은 게 확실하다며 땅바닥에 아예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했지요. 그렇게 셋이서 한참을 울다 여인이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제 남편이 죽은 게 맞지요? 그래서 우신 거지요? 그런데 그 말에 선비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도 글을 읽을 줄 모르거든요. 그게 너무 원통해서 울었습니다. 뭐요? 여인이 순간 정신이 들어 돌아보니 나중에 나타난 사내가 아직도 엉엉 울고 있질 않겠습니까? 그래 여인이 사내에게 물었지요. 그럼 이쪽 분은 왜 우셨나요? 아니 나는 두 분이 우는 모습이 하도 슬퍼 보여서 울었지요. 어떤 마을에 부채장수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창 부채가 잘 팔릴 때 그의 아내가 부채를 조금씩 빼내서 몰래 숨겨두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돈 쓸 일이 생겨 부채장수는 부채를 팔아서 번 돈을 모조리 써버리고 말았지요. 결국 더는 부채를 떼올 돈이 없어서 장사를 그만둬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는데 그때 아내가 몰래 숨겨두었던 부채들을 남편에게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부채들로 장사를 계속하세요. 부채 장수는 아내 덕분에 다시 장사를 해서 어려운 고비를 넘겼지요. 그런데 이웃에 달력 장수가 살았습니다. 달력 장수의 아내는 부채 장수 아내를 본받기로 하고는 자기도 남편 몰래 달력을 조금씩 꺼내서 숨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안에도 벼랑간 돈 쓸 일이 생겼죠. 달력 장수는 어쩔 수 없이 달력을 떼올 미천을 다 써버렸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달력 장수 아내가 그동안 숨겨놓았던 달력들을 꺼내놓질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얼굴로 남편에게 말했지요. 서방님, 아무 걱정 마세요. 이 달력들을 팔면 되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묵은 달력을 사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 옛적 한양의 어느 집에 송씨 성을 가진 도령이 살았습니다. 송도령의 집안은 당대 여러 정승을 배출하였고 그의 아버지 또한 영의정의 자리에 있었지요. 그러니 어릴 적부터 송도령은 엄한 가정교육을 받았고 훌륭한 스승 아래 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은 그의 문장과 학식을 칭송하였지요. 저기 말을 타고 가시는 분이 송도령이야. 어머, 듣던 대로 미남이시구나. 아이고, 멀리서 쳐다만 보면 뭐하니? 우리 같은 처지에 언감생심이지. 그러게 말이야. 송도령은 용모도 출중하고 풍채도 당당하여 처녀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지요. 늦은 봄, 한양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유생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바로 올해가 3년마다 열리는 과거 시험이 있는 해였기 때문이죠. 모처럼 사람들이 한양으로 몰려드니 나루터와 여관뿐만 아니라 저작거리에는 활기가 넘쳐났고 과거급제에 부푼 꿈을 안고 한양으로 몰려든 선비들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대감, 올해는 자제분도 대과에 응시하겠지요? 글쎄, 그래야겠지. 그 재기와 문장의 성숙함이 이미 세상에 드날렸으니 사람들은 송도령이 이미 장원이라고들 떠든답니다. 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단 말인가? 3년마다 열리는 식년시이니 전국에 내로라 하는 유생들이 다 모여들 터인데 어디 장원이 그리 쉽겠는가? 그리고 우리 창희는 아직 멀었네. 좋은 스승 밑에서 공부해서 그렇지 소문날 정도로 문장이 뛰어난 것은 아닐세.
그래도 대감의 자손인데 그 총명함이 어딜 가겠습니까? 허허, 이 친구들이 날이 갈수록 아첨꾼이 돼가네 그려. 영의정 송원우는 아들 송도령의 학문이 아직 과거 시험에서 장원을 차지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니 세간의 관심과 칭찬이 부담스럽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송도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련님,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이번 과거에서 장원은 당연히 도련님이라고 떠들고 다닌답니다. 거참, 너도 알다시피 내 간신이 진사시에 합격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대과에서 장원을 차지한단 말이냐? 그러게 왜 남의 글을 가져다 도련님이 쓴 것처럼 하셨습니까? 내 일이 커질 줄 알았냐? 춘심이 그것이 하도 콧대 높게 굴길래 잠깐 스승님의 글을 빌려왔을 뿐인데 아이고 이를 어쩐다냐? 그랬습니다. 사실 송도령은 세간의 소문만큼 빼어나게 높은 학식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글 잘하고 콧대 높은 춘심이라는 기생 한번 꼬셔보자고 스승의 글을 가져다 자기가 쓴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 명문장가로 소문이 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일이 커져 대과시험에서 장원은 고사하고 급제자 명단에 이름 하나 못 올리면 어찌해야 하나 고민만 깊어졌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쇠돌아, 네 도련님. 낙이나 끌고 오너라. 삼수갑산에 녹음이 가득하고 고창기가 손짓하니 소풍이나 가야겠다. 네 도련님. 즉각 대령하겠습니다. 송도령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나귀를 타고 남산골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송도령이 광통교를 막 건너려 하는데 홀연 모르는 사람이 나귀 앞으로 불쑥 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네 시기에 장부의 앞길을 막아서는 것이오? 송구하옵니다. 도련님, 소인은 지전 상인으로 김덕출이라 하옵니다. 평소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도련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그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오? 가는 길을 막아선 덕출의 말에 송도령이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않자 덕출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그럼 뭐요? 저의 간절한 가슴속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아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으면 합니다. 저기 보이는 집이 소인의 집이옵니다. 황공하오나 잠시 들어가 쉬어가시기를 감히 청하나이다. 송도령은 덕출의 말이 기이하게 들려 나귀에서 내려 그 집 사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방 안을 가만히 둘러보니 참으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서화가 가득하였습니다. 송도령이 자리를 잡고 앉자 덕출은 몸을 굽히고 앞으로 나와서 말했죠. 도련님, 소인에게 딸자식이 하나 있는데 이제 16살입니다. 일개 상인의 자식이라 신부는 미천하나 얼굴도 굽고 재주와 견식도 어느 정도 갖추었지요.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리 서론이 긴 것이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딸의 꿈에 정초 한 장이 갑자기 날아올라 황룡으로 변하여 공중을 향해 날아갔답니다. 허허, 거참 기이한 꿈이오. 송도령이 듣기에도 분명 신기한 꿈이었죠. 덕출은 가만히 도령의 얼굴을 살피며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제 딸이 깨어나 기이하게 여기고서 꿈속에서 용으로 변해 날아간 종이를 찾아내 10장을 봉해두었답니다. 이야기를 듣던 송도령은 갑자기 침을 꼴깍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종이를 어찌하려고 하오? 꿈을 해몽해보면 이번 과거에 그 종이로 응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높은 성적으로 급제할 것이니 제 딸이 그 사람을 스스로 선택해 종이를 드리고 그의 소실이 되리라 하고 혼자 생각했답니다. 그럼 설마 그 종이를 날 주려고 부른 것이오? 그렇습니다. 소인의 집이 마침 큰 길가에 있기에 이른 아침부터 행랑 한 칸을 깨끗이 청소하고 창에 발을 내리고 종일토록 앉아 왕래하는 사람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도련님 행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급히 소인을 부르더니 도련님을 모셔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돌하게 청했던 것입니다. 허허, 거참. 송도령이 머뭇거리며 말을 아끼고 있는데 곧 방으로 큰 음식상이 들어왔지요. 음식은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모두 호사스럽고 화려했는데
뒤이어 한 여인이 들어오는데 송도령은 도저히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여인의 용모는 화용얼태가 따로 없었고 진정 경국지색이었지요. 눈과 눈썹이 맑고 선명했으며 행동거지가 여유 있고 단아하니 여염집의 천한 여자와는 달랐습니다. 상인이 꿇어앉아 정초 한 장을 바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소인의 딸이 꾼 꿈에서 용으로 변한 종이입니다. 과거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도련님께서 여기에 답안을 써서 내시면 반드시 장원급제하실 것이니 창명하는 날 미천함을 싫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마꾼을 보내셔서 제 딸을 데려가셔서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송도령은 속으로 횡재를 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덕출의 딸의 미모를 보고 벌써 흠모하게 된 데다 꿈의 징조가 비상한 것이 어찌 거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굳게 약속하고 덕출의 딸과 하룻밤을 보냈죠. 다음 날 송도령은 정초를 가지고 상인의 집을 나섰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장원을 하여 꼭 가마를 보내겠다. 정녕 굳게 언약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과거 시험 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송도령은 여인에게 받은 정초를 가지고 과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과 시험에 시제가 내걸리자 송도령은 떠오르는 생각대로 붓을 휘두르고 과거장을 빠져나왔는데 정말로 장원 자리를 차지하고 만 것이지요. 송도령은 임금 앞에서 이름이 불렸으며 어사화를 꽂고 음악까지 하사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영의정 송원우가 임금께 절하고 나오니 신선의 풍악이 하늘에 울려 퍼지고 영광이 온 세상에 찬란히 빛났지요. 그날부터 송도령의 집안에는 고관대작들의 축하 행렬이 끊이질 않았고 하객들이 마루에 빽빽하였지요. 음악과 춤사위가 흥을 돋우고 진수성찬이 좌우에 뒤섞였습니다. 대감, 감축드리옵니다. 내 뭐라 했습니까? 창희가 장원을 차지할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고맙소이다. 우리 창희가 장원이라니 조금은 얼떨떨하긴 하지만 아무튼 아들놈 덕에 이리 많은 사람에게 축하를 받으니 나 또한 기쁘기 그지없소. 영의정 송원우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평소 아들을 가만히 지켜보아도 대과 시험에서 장원을 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는데 당당히 장원이라니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였죠. 한편 송도령은 장원의 기쁨도 기쁨이었지만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덕출의 딸과 한 약속 때문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가마를 보내 덕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었지만 조선은 신분에 귀천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천하다는 상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하면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에게 혼이 날까 두려워 송도령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망설이고만 있었지요. 장가도 안 간 놈이 소실부터 맞이하자고 그러면 분명 아버지께서 경을 치려 할 것인데 이를 어쩌지? 도련님! 그때 문 밖에서 쇠돌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대감 마님께서 사랑해서 찾으십니다. 그래 알았다. 아버지가 찾는다는 소리에 송도령은 서둘러 사랑방으로 행차하였는데 방 안에는 한성판윤 이정호가 아버지와 함께 좌정하고 있었지요. 인사드리거라. 한성판윤대감이시다. 송도령이 아버지의 말에 절하고 앉으니 한성판윤 이정호가 말했습니다. 과연 소문으로 듣던 대로입니다. 어찌 이리도 똑똑하고 사내다운 풍모를 지닌 아드님을 두셨습니까? 허, 과찬이요. 장이야. 네 아버지. 판윤대감의 여식이 있는데 올해 나이가 16이라 한다. 네? 너도 이제 등과를 하였으니 조만간 나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큰일을 하려면 먼저 가정을 잘 꾸려야 할 것이야. 그래서 말인데 판윤대감의 여식과 곧 혼례를 치르려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하니? 아버지의 말에 순간 온몸이 굳어버린 송도령은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덕출의 딸과 한 약속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따로 혼인을 하라니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아버지, 왜 그러느냐? 어찌 제가 아버지의 하회와 같은 말씀을 어기겠습니까? 그래, 그럼 내 어미한테 서둘러 준비하라 이르겠다. 네, 아버지. 송도령은 무슨 말을 하려 한참을 머뭇거리다. 그저 평소 아버지와 말하듯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만 것이죠. 하지만 얼떨결에 그리하겠다 대답은 하였지만 송도령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만 갔습니다. 참으로 어찌한단 말인가? 사내 대장부가 단단히 한 약속을 이렇게 쉽게 어기고 있으니. 그러게 왜 그런 약속을 함부로 하셨습니까? 내 진정 일이 될 줄은 몰랐지. 내 주제의 장원이라니. 도련님,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뭐가 말이냐? 어차피 상인의 딸은 정실 부인으로 드리지 못할 것이니 정실을 먼저 얻고 다음에 소실로 드리면 될 일 아닙니까? 그래, 새돌이 내 말이 맞다. 차차 소실로 드리면 될 것을 내 괜히 고민을 했구나. 뭐 그런 고민을 하십니까? 그러게, 내 보니 장원은 새돌이 내가 해야 할 것 같구나. 쇠돌의 말에 송도령의 고민은 단박에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송도령은 판윤대감의 딸과 성대한 혼례를 치루었고 곧이어 홍문관의 부수찬으로 임명되었지요. 그리고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송창이의 관직은 그 사이에 정사품 홍문관 은교로 올랐지요. 더하여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았으니 그는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고 영의정 송원우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자식이었지요. 그의 영의정 송원우의 환갑잔치 날이었습니다. 정승의 환갑잔치가 성대에 열리니 임금의 축원문이 내려지고 집안에는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지요. 연애는 밤늦도록 끝이 날 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애절한 곡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하며 대문 안으로 쳐들어 오려 하니 집안의 종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쫓아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통곡하면서 너무나 원통한 일이 있다 소리치며 결사적으로 뚫고 들어오려 하니 집안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구경을 하고 섰지요. 결국 영의정 송원우도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대문으로 나와 소리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더냐? 이자가 소방님께 할 말이 있다고 무작정 들어오려 합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딸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디 딸의 원통함을 헤아려 주십시오. 아니 이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사내는 다름 아니라 상인 김덕추이었습니다. 그를 막아서는 종들과 실갱이가 계속 이어지자 영의정 대감이 말했지요. 그만 놔두거라. 무슨 사연인진 모르나 자식이 원통하게 죽음을 맞아 찾아온 데는 필시 우리 집안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안으로 들이거라. 네 대감마님. 영의정의 명에 따라 덕출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사랑해서 영의정 대감과 독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원통한 일이 있기에 이 같은 해괴망측한 행동을 하는가? 덕출이 울며 절하고 소리를 삼키며 대답했지요. 소인은 지전상인 김덕출이라 합니다. 덕출은 그때부터 자신의 딸이 용꿈을 꾼 일과 송창이와 언약한 일의 전말을 세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인의 딸은 과거 날이 되자 아침부터 먹지도 않고 오직 방 소식만 기다리며 서방님이 급제하셨는지 자꾸만 물었습니다. 그래서 소인이 거듭 길가로 나가 알아보았는데 과연 서방님께서 장원급제하셨음이 의심할 바 없이 확실했습니다. 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니 딸은 아주 기뻐하며 오직 서방님께서 가마를 준비해 데리러 온다는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제 딸은 누웠다 일어났다 바보가 된 듯 미치광이가 된 듯 더 이상 다른 말은 하지 못하고 오직 길게 탄식할 따름이었지요. 소인이 차마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여러모로 타일렀습니다. 서방님이 잠시라도 널 있게 하겠느냐? 얼마 전에는 홍문관 은기로 풍계가 오르셨다 한다. 나란 일로 바쁘시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거라.
진정 저를 잊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한 번쯤 저를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겨를 조차 없겠어요? 서방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소녀가 없는 까닭에 이같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딸은 그리 슬피 울다 방 안으로 들어가 자결했습니다. 소인의 비통함과 원한이 가슴에 가득 차고 애달픔과 원통함이 하늘에 닿아서 감히 이렇게 쫓아와 구하나이다. 영의정 대감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참혹함을 이기지 못해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걔 아무도 없느냐? 네, 대감마님. 손님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장이 이놈을 당장 대령하여라. 네, 대감마님. 마침내 아들과 마주한 대감이 말했습니다. 장부로서 중대한 언약을 하고도 변하여 그 사람을 배반했느냐? 아버지와 마주한 창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지요. 세상에 어찌 이리도 신이도 없는 인간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박정한 놈이 내 자식이라니. 쌓인 원한이 지극하거늘 어찌 두 발을 뻗고 잠을 잘 것이냐? 나는 내가 크게 될 거라 기대했는데 이번 일을 보니 넌 별 가망이 없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주선할 수 있을 것이며 무슨 벼슬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아버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즉시 제사상을 성대히 갖추고 제물을 지어라. 내 죄를 안다고 그 죄를 졌고 지난 일이 후회막급이라고 사죄하고서 시신 앞에서 통곡해라. 빈소를 마련하고 시신을 염하는 절차도 다 내 스스로 하여 유감이 없도록 해라. 창희는 아버지의 말대로 죽은 여인의 장례를 직접 치르고 금유 앞에서 통곡하였지요. 미안하오. 내 한 번도 그대를 잊지는 않았소. 그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월만 보냈소. 부디 날 용서하고 좋은 곳으로 가시오. 송창희는 그날로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하여 일찍 죽었는데 그가 죽기 전 유언으로 자신의 묘비를 세우지 말라 했다. 전해지지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심생은 한양의 이름난 집안 출신입니다. 약관의 나이에 풍채도 좋고 예의범절도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한 번은 임금의 나들이 행렬을 구경하러 운종가로 나아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건장한 여자 하인을 곁에 두고 자주색 명주 쓰개 치마를 쓴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심생이 쓰개 치마를 쓴 여인을 유심히 살펴보니 어린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끌리는 마음에 급기야 바짝 붙어 뒤를 쫓다 보니 꽁무니를 밟을 정도였습니다. 소매가 서로 스치기도 하였지요. 심생은 잠시도 쓰개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소강통교에 이를 즈음 갑자기 그 앞에서 돌개바람이 불어 자주색 쓰개가 벗겨졌는데 복숭아빛 뺨과 버들잎 눈썹에 연지와 분으로 곱게 화장한 얼굴은 얼핏 보아서도 절세미인이었지요. 그런데 찾아도 쓰개 속에서 어렴풋이 미소년의 외모를 한 심생을 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심생은 여인의 왼편 오른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쓰개가 막 벗겨진 뒤 버들 같은 눈과 별 같은 눈동자가 서로 마주쳤지요. 순간 처자는 놀라며 부끄러워 쓰개를 다시 뒤집어 쓰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심생은 여인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곧장 뒤쫓다 보니 소공주동 홍살문 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여인은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심생은 뭔가 잃어버린 듯 멍한 상태로 한참을 서성이다가 이 윗집 할멈을 만나 그녀에 대해 세세하게 캐물었지요. 이 집은 전에 역관으로 있다가 은퇴한 분의 집이지요. 그리고 17살 된 딸이 있는데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령님이 아마 그 딸을 보신 듯합니다. 심생이
굳게 닫힌 여인의 집 대문을 한참을 바라보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자 어쩔 수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여인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던 심생은 저녁이 되자 집안 식구에게 거짓말로 꾸며댔습니다. 윤참의 대가들이 오늘 밤 저와 함께 밤을 새우자고 하는군요. 그래, 동무와 밤을 새우는 것도 좋지만 항상 예를 지키고 의로서 친구를 대해야 할 것이다. 네, 아버지. 그렇게 집을 나선 심생은 인정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그녀의 집으로 가 담장을 넘어 들어갔지요. 때는 초승달이 어슴풀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꽃과 나무가 썩아담하게 꾸며져 있었고 등불이 창호지에 비쳐 주변이 퍽 환하였지요. 심생은 벽을 등진 채 처마 밑에 기대앉아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집안 깊은 곳에 위치한 별채의 방 안에는 여종 둘이 있었지요. 여인은 나지막한 소리로 업문 소설을 읽는 중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린 꾀꼬리 울음소리처럼 낭낭하였고 삼경쯤이 되자 여종은 벌써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참 동안 잠을 못 이룬 채 뒤척이며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지요. 문 밖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심생은 잠을 잘 수도 그렇다고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새벽종이 울리고서야 다시 담을 기듯 넘어 나왔지요. 이때부터 심생에게는 이것이 일과가 되어 저물면 갔다가 새벽이면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20알이 되었어도 단 한 번도 빠뜨리거나 지체한 적이 없었지요. 여인은 저녁에는 소설책을 읽거나 아니면 바느질을 하였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야 등불을 껐는데 바로 잠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름에 겨워 잠을 못 이루었지요. 67날이 지났을 때는 갑자기 몸이 편치 못하다며 초저녁인데도 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손으로 벽을 자주 치면서 긴 한숨에 짧은 탄식이 이어졌지요. 그 소리와 숨결이 창밖에까지 들려왔는데 하루 저녁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20알이 되는 밤 여인은 홀연 대청 뒤로 나와서는 담벼락을 돌아 심생이 앉아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지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심생은 벌떡 일어나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낮은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련님은 소강통교에서 만난 분이 아니세요? 저는 도련님이 찾아오는 걸 안 지가 벌써 20알 밤이랍니다. 저를 붙잡지 마세요. 당신은 제가 한 번만 소리를 질러도 다시는 여길 나가지 못할 거예요. 저를 놓아주면 뒷문을 열고 맞이할게요. 어서 놓아주세요. 심생은 여인의 말을 고지 듣고 뒤로 물러나 기다리기로 하였지요. 여인은 다시 뒤로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 하인을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너무 깜깜해 겁이 나서 그러니 너는 어머니한테 가서 큰 자물쇠 하나를 주시라고 하여 가져오거라. 하인이 윗방 마루로 건너가서 금방 자물쇠를 들고 왔지요. 그런데 여인은 열어주기로 약속한 뒷문에다 자물쇠를 단단하게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등불을 껐는데 잠시 후 방안이 고요하니 잠이 깊이 든 듯하였지만 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지요. 심생은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듣고 속은 것에 분통이 일었으나 그나마 여인을 한번 만나본 것만이라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결국 심생은 자물쇠가 채워진 뒷문 밖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야 돌아갔지요. 그리고 심생은 다음 날에도 가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갔습니다. 뒷방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지요. 비가 내리는 날에도 옷이 젖는 걸 마다하지 않았고 다시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잠이 깊이 들었고 여인도 등불을 끈 지 꽤 되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여인이 일어나더니 하인을 불러 불을 켜라고 재촉하였습니다. 너희는 오늘 밤 윗방으로 가서 자거라. 두 하인이 방을 나가자 여인은 벽에 걸린 쇳대로 자물쇠를 따고 뒷문을 활짝 열고서 심생을 불렀습니다. 도련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심생은 다른 걸 따질 겨를도 없이 저도 모르게 몸이 벌써 방에 들어갔죠. 그러자 여인이 다시 뒷문을 잠갔습니다. 도련님, 잠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여인은 안채로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방으로 온 부모는 심생을 보고 깜짝 놀랐죠. 놀라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 나이 17으로 아직껏 문 밖을 나가지 못하였지요. 그러다가 지난달 우연히 임금님의 행차를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에 소강통교에서 덮어 쓴 쓰개가 바람에 날려 거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여기 계신 도련님과 얼굴이 마주쳤어요. 그날 밤부터 저 도련님이 밤마다 찾아와 뒷방 아래에서 몰래 기다리기를 벌써 한 달이 되었네요. 비가 내려도 오고 날이 추워도 오고 제가 문에 자물쇠를 채워 거절해도 오지 않겠어요? 저도 생각을 한 지 오래랍니다. 만일 소문이 밖으로 퍼져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밤에 들어왔다가 새벽에 나가는 걸 두고 누가 도련님 혼자 창밖에서 있다가 가는 줄 알겠어요? 분명 실제하지 않은 일로 오명을 쓰게 될 게 뻔합니다. 저는 틀림없이 개에게 물린 꿩의 신세가 되고 말 거예요. 저분은 양반과 도령으로 바야흐로 청춘이라 혈기를 아직 누르지 못하는군요. 다만 벌과 나비가 꽃을 탐낼 줄만 알고 나중에 바람과 이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네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나지 않겠어요? 병이 들면 아마도 일어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죽이지 않았어도 제가 죽인 셈이지요. 설사 남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 응보를 받겠지요. 게다가 저는 일개 중인 집 딸에 불과하잖아요. 제가 무슨 세상에 없는 경국지색이라고 도련님은 저를 솔개를 보고 매로 여기시어 제게 이리도 쉬지 않고 정성을 바치네요. 이런데도 제가 도련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늘도 필시 저를 미워하여 복을 내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제 마음은 정해졌어요. 바라건대 부모님께서는 근심하지 마세요. 저는 부모님께서 연로하고 동기간도 없기에 시집가게 되면 대릴사위를 맞을 계획이었지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봉양을 다하고 돌아가신 뒤엔 제사라도 올릴 수 있다면 제 바람은 충분하였답니다. 한데 뜻밖의 일이 이리 되었네요. 이는 하늘의 뜻이라 말해 무엇하겠어요? 부모는 이 말에 멍하니 할 말을 잃었지요. 그리고 심생도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침내 둘은 동침을 하게 되었지요. 애타게 그리던 나머지라 그 기쁜 마음이야 미루어 짐작할 만하였지요. 이날 밤 처음 여인의 방으로 들어간 뒤로 심생은 날이면 날마다 점을 역해 갔다가 새벽이면 돌아갔습니다. 한편 여인의 집은 원래 역관을 하던 사람의 집이라 재산이 많은 집이었지요. 그래서 심생을 위하여 좋은 옷을 잔뜩 마련해 주었지만 심생은 그 옷을 입고 집으로 가면 혹 이상하게 볼까봐 쉬이 그 옷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심생이 이렇게 숨기며 조심조심하였으나 그의 집에서는 이미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매일 밤 집을 나가 아침에나 돌아오니 안 그렇겠습니까? 결국 집에서는 심생 보고 과거 공부를 하라 하며 강제로 깊은 산속의 절로 보내버렸습니다. 심생은 속으로 원망스럽게 짝이 없었으나 집안의 압력을 못 이기고 벗들에게 이끌려 책을 싸들고 산사로 올라가야 하였지요. 산사의 선방에 머문 지 근 한 달이 되어 갈 즈음 누군가가 여인이 보낸 한글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여인이 이별을 알리는 유서였지요. 여인은 이미 죽은 것이었습니다. 봄추위가 아직 여전한데 산사에서 글 공부하느라 몸은 평안한지요? 늘 마음으로 그리워한지라 잊을 날이 없답니다. 저는 낭군님이 떠난 뒤로 우연히 병을 얻었다가 점점 악화되어 무슨 약을 써도 듣지 않네요. 분명 이제 죽게 될 운명인가 봐요. 이 방명한 사람이야 살아본들 못하겠어요? 그래도 3가지 큰 한이 마음속에 맺혀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군요. 저는 본래 무남동녀로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요. 부모님은 나중에 대릴 사위를 구하여 늙음하게 의지하고 또 집안의 뒷일을 맡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않게 좋은 일에 막아 끼듯이 악연이 얽히고 말았네요. 덩굴이 외람되게 높은 소나무에 붙었으나 저희 집안 사이의 혼인은 이제 희망이 없어지고 말았네요. 이는 제가 아무 낙이 없이 씨름하다가 병으로 죽게 된 까닭입니다. 저 윗방에 늙으신 부모님도 영영 의지할 곳을 잃었으니 이것이 첫 번째 한이랍니다. 여자가 출가하면 문에 기대어 손님을 맞는 기생의 몸이 아닌 다음에야 종년이라도 남편이 있고 또 시부모가 있겠지요. 세상에 시부모가 모르는 며느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남에게 속은 것처럼 몇 달이 지나도록 낭군님 댁 늙은 여자 종 하나도 보지 못하였지요. 살아서 부정하다는 입방아에 오르게 되었고 죽어서도 돌아갈 곳 없는 귀신이 되었으니 이것이 2번째 한이랍니다. 부인이 남편을 대할 때 음식을 장만하여 이바지하고 옷을 지어받드는 일만 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낭군님을 만난 이후 세월이 적지 않게 흘렀고 제가 직접 지은 옷도 적지 않은데 밥 한 그릇도 집에서 자식에 하지 못하였고 한 벌 옷도 입혀드리지 못하였지요. 낭군님을 모신 거라곤 다만 이부자리에서 뿐이었네요. 이것이 3번째 한이랍니다. 게다가 상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순간 큰 이별을 하였고 병으로 몸져 누워 죽게 되었는데도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영별하게 되었네요. 이런 아녀자의 슬픔이야. 어찌 낭군님에게 말할 만한 것이겠어요?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창자는 이미 끊어지고 뼈는 다 녹으려 합니다. 비록 연약한 풀이 바람에 꺾이고 시든 꽃잎이 지늘기 된다 한들 끝없는 이 한은 언제 끝날는지요? 아, 창문 사이로의 만남은 이제 끝나고 말았어요. 바라건대 낭군님께서는 천한 저를 염두에 두지 말고 글 공부에 더욱 힘써서 하루빨리 청운의 꿈을 이루세요. 옥체를 내내 보증하기를 1000번 만번 빌겠습니다. 심생은 편지를 읽고는 흐느끼며 울었지요. 통곡하여 본들 이미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날로 심생은 붓을 내던지고 무관직에 종사하여 벼슬이 금오랑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도 일찍 죽고 말았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